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메이츠미디어 초대석 진행하게 된 김현종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한국인의 절반이 우울증이 있답니다. 울분의 민족이라고 어떤 분이 어떤 신문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데, 오늘은 그 JTBC에 계시다가 지금은 뉴스타파 기자로 계신 봉지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 기자님 모신 거는 이제 김재규 장군 재심, 네. 그 건을 이제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특종 보도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끌고 오셨죠. 네. 잠깐 여기서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12.6 사건 때 김재규 장군을 사형한 것이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이제 그 재심 절차가 조만간 결정이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이 51%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애청자 여러분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크게 히트할 뉴스를 먼저 좀 보고 계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봉 기자님, 예. 네. 제가 좀 말이 길었고요. 방송 기자 앞에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녹음 파일을 입수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가물가물한데 뭐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원래는 지금은 뭐 제가 뭐 검찰 비판 보도나 정권 비판 보도를 많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JTBC의 그 스포트라이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탐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5년 동안 일을 했고요. 사실은 기자들은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런 탐사 프로를. 왜냐하면 힘드니까. 1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 분량을. 근데 1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1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 PD, 또 기자 해서 많은 인원이 적어도 6주에서 8주 정도 취재를 하고 또 제작을 하는 게, 제작하는 과정이 책 한 권 편집하는 거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거든요. 또 볼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슈도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방송이 끝나면 다음 또 이슈를 뭘 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5년 동안, 또 더군다나 저 탐사보도 기자로 좀 굉장히 유명한 이규현 기자가 저희 국장이셨어요. 예, 탐사국장이셨어요. 예. 예, 이규현 기자. 저는 거의 그러니까 1:1 코칭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보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권력 비판 보도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과거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6 사건도 그렇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혹시 역사 전공하셨어요? 아닙니다. 역사 전공은 아니고 전 역사에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학생 때도 전 데모 한 번 한 적 없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인데, 그 탐사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를 하면서 우연찮게 관심을 갖고 그거를 제가 이제 취재하고 아이템으로 다루면서 깊게 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랬고, 또 제가 보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북한식 2016년에 4월 총선 때 박근혜 정권이었죠. 그때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총선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북한 식당 여직원 12명이 그 북한 식당 지배인과 함께 집단 탈북을 해서 왔는데, 이게 정말 자진 탈북이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좀 잘못 리딩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미스터리로 끝난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후에 2018년에 그 사건 한 2년 넘게 나서 그 지배인과 여정원들 직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김재규의 12.6 사건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함세웅 신부님을 그때 뭐 때문일까요? 어떤 취재 때문에 함세웅 신부님을 몇 번 뵀는데, 함세웅 신부님 인터뷰를 하고, 그 함세웅 신부님 댁에서 인터뷰를 하고 끝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다가 12.6 사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함세웅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박흥주 대령을 조명하는 게 하나도 없다, 여태까지. 박흥주 대령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은 그때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령이었고. 근데
왜냐하면 함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그 사건 11.6 사건이 났을 때 박흥주 대령이 가장 먼저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처형이 돼버립니다. 뭐 삼심제도 아니고 그냥 단심으로 예, 처형이 됐는데 함신부님께서 서울 그 행당동에 있는 판자촌, 그러니까 박 대령 그 가족에게 좀 도움을 주시려고 찾아갔더니 판자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중정부장의 비서실장,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뭐 중앙정보부란 곳은 뭐 엄청나게 뇌물도 많이 받고 뭐 김영욱 중정부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비자금 재산이 수백억이었죠. 네, 비자금을 빼돌리고 한데 박흥주 대령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그 박흥주 대령의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한 그 사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여태까지 그 1979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 뭘 고민하냐면 그렇죠. 뭔 네. 얘기를 들으면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그런데 방송 기자들은 제일 고민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영상 그림. 예, 저희가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고민이 제일 커요. 이거를 무슨 저희가 영화가 아닌 이상 그런 제작비도 있지도 않거니와 다 재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방송에 대한 그림. 그때 그 사건은 뭐 기껏해야 KTV에서 나왔던 뭐 뉴스 정도밖에 없잖아요.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이 처음으로 TV에 나온 사건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합수 단장으로 해서 자기가 계속 발표를 했고 그게 고민이 있었고 그렇다면 새롭게 뭘 얘기할 수 있지? 그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2020년 제가 보니까 저도 언제 제가 이걸 보도했지 그래서 오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2020년에 했더군요. 예. 2020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는 훨씬 전이죠. 한 예. 2019년, 18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1년이 넘게 지나간 거예요. 원래 이제 특종이란 건 좀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틀리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북한식당 탈북 여정업원도 미스터리에 있고 이 여정업원들 다 지금 사회에서 그때 당시 대학생들로 있고 다 숨어 이름도 바꾸고 주민번호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갖고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봉지욱 기자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 이제 알려놨더니 나중에 어떤 곳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때 당시 취재 정보는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기관원도 이 사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한테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신변이 또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가 발각이 되면 특히나 윤석열 정권에서 발각되면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그 사안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민간인도 있지만 관계자들, 네. 공무원들한테도 쫙 뿌려놓으면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양심이 이제 씨앗이 이렇게 발아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연하게 연락이 와서 허강일 지배인 그때 당시 그 여종업원들 데리고 온 지배인 아직도 관심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강일 지배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었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취재가 이제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중국에까지 가서 다 그 식당이 있었던 북한 식당까지 현지 취재를 다 하고 실제로 지금 중국 영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우 호텔의 식당 북한분이죠. 북한분. 그 지배인에 대한 몰래카메라까지 해서 전체적인 1시간짜리를 만들려면 엄청난 그 품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볼만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제 김재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함세용 신부님한테 얘기를 듣고 관심은 갖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 보고 있다가 하지만 항상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오다가 2020년 초인가요? 그때 이 사건을 군사재판, 김재규의 군사재판을 11.6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11.6 재판. 11.6 그 재판 민간인인데 군사재판 받았더라고요. 그쵸. 사실은 그때 당시 현직 군인은 박흥주 대령밖에 없었는데 그냥 뭐 그때는 전두환 마음대로 할 때니까 1심과 2심 재판을 보안사가 녹음을 했다. 보안사령부가 녹음을 했는데 그 보안사의 녹음 테이프, 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폐기하지 않고 그 테이프가 존재하고 있다. 폐기 지시를 받은 보안사 직원이 그걸 하지 않고 갖고 있다. 근데 제보를 받은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제 그분을 수소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기 지시를 받았던 분은 그때 당시 군사법원 소속의 이 성함은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모 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준이로 이제 이분이
제대하시면서 폐기하라는 지시를 안 받고 본인이 몰래 숨겨놨다가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 준이님은 돌아가신 상태였고, 예, 돌아가신 상태였고 이제 준이님으로부터 그 테이프를 전달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분의 또 아는 분이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일이 되려면 네, 그래. 제보가 와서 근데 딱 봤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테이프를 딱 입수해봤더니 정말로 이제 아날로그 테이프들인데 제가 갖고 왔거든요. 예, 한번 우리 그러니까 저도 예, 오랜만에 이거 지금 예, 예, 한번 좀 잠깐 짧게 한번 보여주시죠. 들려주시죠. 예. 이현 여부 재청 신청 피고인 박흥주 이의자에 대한 귀분법의 79 보군형 공 88호 내란 목적의 살인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하기 사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하여 주시기 자의 신청하나이다. 비상계엄하라는 특수조건의 경우에는 단심으로서 인권을 제한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냥 갑자기 오늘에 확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저도 예. 그 테이프 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 나온다 해서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네. 이게 많습니다. 개수가. 오. 이게 이제 옛날에 아날로그 테이프이기 때문에 예. 이거 우리 보안 잘 되고 있죠? 도둑놈 옆에 없죠?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예. 이렇게 봐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0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옛날 그 테이프입니다. 옛날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예, 우리 참 검사 재판을 하면서 1심과 2심을 다 녹음을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훗날에 이야, 참 정말 이런 때 고색창연하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습도를 위해서 물 먹는 하마도. 저희 저 스튜디오가 예, 계속 그 제습 관리,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79년이니까 45년 됐죠. 예. 그때의 그 역사가 이렇게 딱 여기 보니까 김정우 변호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이돈명 변호사 반대, 신문에 대한 포기, 김정두 반대 신문 포기,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각 테이프별로 김계원 반대 신문 이렇게 다 박선호, 박흥주 직접 신문 이렇게 다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각 테이프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는지.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프가 이제 그때 당시 2020년에 예. 방송으로 공개가 됐지만 사실은 이 전체 분량은 한 128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 이제 가장 진짜 제가 이 테이프를 입수해서 방송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용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나왔다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김재규 부장을 변호했던 뭐 안동일 변호사님이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재판정 군사법원의 그 뒤쪽에 있는 방에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군사재 법원의 책임자인 법무감이란 직위 그분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안사에서 나와서 앉아서 수시로 재판을 지휘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앞에는 재판장에는 꼭두각시들을 놔두고 거기서 보안사에서 쪽지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재규 부장과 부하들에 대한 그 당시 수사 기록도 입수를 했어요. 수사 기록을 보면 수사 기록과 이제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뭐 변호인들은 김재규의 변호인들은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고 수시로 쪽지가 날라와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 애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 벌써 지금 봉 기자님 말에서만 세 가지 그 불법이에요. 첫째, 김재규 민간인인데 중앙정보기관 민간인들을 군사재판에 올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법정에서 녹음은 재판장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없었고 공개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밖에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재판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점은 사실은 이제 이 테이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변호인들이 많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녹음을 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변호인들에 대한 녹음을 불허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그렇게 몰래 녹음을 해놨는데 두 가지가 저는 가장 그 새롭게 밝혀질 수 있겠다고 그때 생각한 게 이 테이프 안에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서 보안사에서 재판을 지휘한 쪽지 재판이었다는 것을 방증할 만한 입증할 만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법정 안에서만 녹음기가 이렇게 뭐 마이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법정 안에 하나가 있고 자기들이 보안사에서 앉아 있는 방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잡음이 같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들으셨지만 뭐 김재규가 뭐 이렇게 진술할 때 뭐 영웅이네 영웅 그러면서 누구한테 막 자기 그리고 뭐 최일병 이렇게 자기들의 대화가 녹음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재판을 조종한 사람들의 존재가 이 테이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 그 위에 상층부에서는 그거 현장까지 그 보안사 요원들이 근무한 현장까지도 체크를 하려고 한 거죠. 아니요. 자기들도 그렇게까지 녹음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방에 있으니까 재판장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들으려고 스피커를 갖다가 연결해 놓고 그걸 녹음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녹음을 예를 들면 녹음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인들한테는 녹음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재판을 하면 공판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을 하면 속기사가 앉아가지고 그걸 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요약해서 치는데 물론 그거를 풀 워딩 그대로는 못 치겠죠. 요약해서 칩니다. 지금도. 근데 예를 들면 뭐 박흥주 대령이 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판 조서는 B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이 잘못 아니잖아요. 들어가지고. 아니요. 일부러. 예. 조작하기 위해서. 김재규와 부하들을 내란범으로 만들기 위한 증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공판 조서는 이게 지금도 재판에서 그 증언들은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판결의 근거가 되고 증거이기 때문에 공판 조서가 중요한데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게 문서로만 보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증인을 불러다 신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판 조서가 중요한데 공판 조서를 조작했다. 공판 조서를 조작했다는 공문서 위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이프와 수사 기록의 공판 조서를 저희가 일일이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거는 받아치는 타이피스트는 모르고 일단 쳤을 거고 누군가 사건의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에디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쳤다고 해서 그렇게 픽스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오타가 아니고 픽스 수정 내용을 수정하고 예를 들면 이제 김재규에게 유리한 것들은 다 빼고 김재규에게 불리한 것들은 넣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말을 넣거나 사람 이름을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작이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밝혀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든 생각은 이건 단순히 방송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야, 방송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 유족에 의해서 재심 신청으로 들어갔고 이번에 결과가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한 1, 2년간은 대한민국의 역사 다시 쓰기, 다시 읽기가 대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2020년에 이 김재규 테이프를 근거로 해서 방송한 내용의 핵심 주제는 불법 재판이었다라는 거고 불법 재판의 증거를 우리가 확보했고 왜 불법인지를 우리가 제시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취재를 하고 분석했을 때 김재규 부장과 그 부하들, 특히 부하들 같은 경우는 내란범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범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기문란 세력입니다. 국기문란 세력으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내란범들이야. 그래갖고 사형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7명이 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하들까지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제가 들었던 거는 재판이 불법 재판인데 더군다나 내란범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재판을 다시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증거가 이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재규 유족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의 거죠. 보도에 끝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보도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정말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시켜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만약에 기자로서 제가 했던 보도를 근거로 우리 현대사의 어떤 결과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내용이 바뀐다면 예. 그 더군다나 이미 45년 전에 내려졌던 판결이 뒤집힌다면 그건 기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족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오그라들어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영화가 지금 이 관련해서 많이 최근에도 뭐 예, 겨울의 범도 나오고 예, 뭐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가 행복의 나라. 행복의 예. 나라는 이제 박흥주 대령을 예. 주인공을 한 것이고 원래는 최초에 아마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석규 예. 씨 나온 거. 예, 예. 그때 당시 한석규 씨는 박선호 의전과장을 역할한 겁니다. 채용사. 네.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의 오른팔은 박선호 과장이에요. 그리고 왼팔 정도가 박흥주 대령인 거고 박흥주 대령은 그때 당시 어렸어요. 30대였습니다. 30대 후반인가 그랬고 박선호 대령도 40대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부장도 50대였을 거고. 근데 50네.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예, 빅히트를 했잖아요. 원작. 예. 근데 남산의 부장들 빅히트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조건이죠. 현대사에 대해서. 물론 사실 100% 그대로 영화는 할 수 없잖아요. 픽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치들이 있지만서도 사람들한테 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병헌 씨가 김재규 부장의 역할을 안 했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영화인데 저 기자인 저로서는 잘하면은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유족을 찾아 설득을 했는데 너무 안 되고 예를 들면 박선호 과장의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 보시면 한석규 씨가 그거 박선호 과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거사가 이루어지고 집에 가서 부인과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 그랬는데 박선호 의전과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양심의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여자들. 근데 실제로 상납하고 제가 그러라고. 이제 그 자제분들을 찾았어요. 예. 자제분이 지금 목사십니다. 자제 딸하고 아들 두 분 계시던데 다 그쪽에 계시고 자제분 되게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고 제가 저희 집과 멀지 않아서 몇 번 갔습니다.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보고 했는데 딱 그 큰 아드님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성품이고 스타일이었을까가 딱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심 청구서에 사인은 하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박선호 과장의 부인분이 살아계신데 그 어두운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거. 그때 당시 그 가족들도 다 중정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잖아요. 또 김재규 부장의 부인 같은 경우 고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고 이 사건 자체가 거론되지가 싫은 그런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 자제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왜냐하면 박선호 과장의 묘소도 제가 가봤어요. 묘비가 없습니다. 묘비가 없어요. 왜 묘비가 없는지 아세요? 해코지를 하니까. 맞아요.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들의 이런 분들이 김재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김재규 장군 그 추모비도 막 와서 돌로 그 돌을 그 정으로 맞아요. 깨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거의 뭐 영화 파묘처럼 정말로 그 묘를 엄청나게 훼손을 해놨는데 박선호 과장 같은 경우도 묘비도 못 세울 정도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자제분들의 트라우마는 엄청 심했을 텐데 근데 전 놀랐던 것은 굉장히 반듯하게 다 크셨더라고요. 반듯 크셨고 다행입니다. 근데 좀 설득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또 받으실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박선호 과장 유족이 설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한 게 박흥주 대령의 이제 따님도 어디 대학 교수신데 안 됩니다 설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때 이제 김재규 부장의 조카
사건이었고 이게 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셨던. 엊그제 저희 메이츠미디어 유튜브에 나왔던 출판평론가 김성신님 말 조금 더 유족 측 입장이 궁금하면 그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김성신 평론가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테이프가 있고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재판이 조작이 됐다. 불법 재판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조작 재판인데 이걸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강신옥 변호사님이 연세가 많으셨고 암을 투병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강신옥 변호사님이 계실 때 이거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고 실제로 강신옥 변호사님이 마지막 인터뷰를 저희와 하셨습니다.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 JTBC에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과 하셨고 강신옥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재심 청구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장면들이 저희 다 보도가 나갔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JTBC가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스포트라이트가 한 6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전부 다 내렸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봉인을 했어요? 못 보게 이제 외부에서. 아이고 회사는 또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봉 기자님도 그때의 어떤 취재로 해서 JTBC가 또 뭘 그 재판을 고소를 한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 별건이니까 다른 오늘 얘기하지는 않기로 하고 인서트가 있는 모양이네요. 잠깐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1.6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신군부의 재판 개입 의혹도 있었습니다. JTBC의 탐사 프로그램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11.6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모두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일행들을 살해한 사실이 있지요? 5.16 이후에 또 한 차례 혁명이 있었다. 뭐 자랑입니까 지금? 법정을 충고하는가? 누군가 재판을 조종하는 듯한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영웅이 체포하지. 나 이제 수정할 때나 하지 그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과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봉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양심적인 인사들의 호응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재판이 법원에 이제 재심 청구까지 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법부로서 재심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치욕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또 이런 자정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재심 그래서 이제 김재규 장군의 조카인 김성신 씨 등이 이제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김재규 부장의 부인분도 지금 계십니다. 김영희 여사. 살아 계십니다. 아직 살아 계신가요? 따님도 계시고 사위분도 계시고 접촉을 했는데 일절 다 거절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해는 하죠. 근데 다행히 그럼 재심 청구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형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김성신 평론가의 어머님이 김재규 부장의 동생이잖아요. 밑에. 그럼 다행히 김성신 평론가님 가족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그래갖고 강신옥 변호사님이 아직 계실 때 재심 청구를 2020년에 한 거죠. 재심 청구를 하는 것 자체까지 다 방송에 담아서 했었고, 근데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봉인이 돼 있었어요. 또 재심 신청을 하고 나서도. 근데 원래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유독 근데 기각을 하면 되는데 기각을 하지 않고 오래 갖고 있다는 건 뭔가 처음에 재심 신청을 할 때 2020년에 재판부가 지금의 재판부인가요?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그 재판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고등법원에서 재심은 결정하게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변론을 몇 번 한 3차례인가 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되게 다행인 것은 그냥 기각하면 되는데 들어는 보겠다는 건데 그걸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그 본안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볼수록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재심이란 거는 이제 받아들이면 인용이라고 그러고 하지 않겠다면 기각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이달 중에 8월. 이달 말이나 적어도 다음 달.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0월 안에는 그 재판장이 재심을 인용하게 되면
정말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법원의 공기를 기자들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추석 전에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이제 재심이란 거는 인용되기가 어렵지. 일단 인용이 되면 거기서 잘 다투면. 그러니까 재심의 취지는 이겁니다.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죠. 네, 그거는 살인죄는 맞다. 하지만 김재규 부장은 재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집권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가만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국민들을 다 죽일 것 같아서 특히 그때 부마 항쟁이 있었고 발포 명령이 있었고 더 이상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상태를 개선시키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나의 집권 플랜이나 계획은 당연히 없었고 과도한 뭐랄까요 과도기를 거쳐서 민주정부로 선거를 거쳐서 이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28시간 동안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김재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진술이. 이분이 그렇다면 정말 소위 말하는 김재규가 욱해서 차지철과의 경호실장과의 갈등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만 이뻐 편애하니까 그 질투심에 홧김에 했다? 김재규 부장은 더구나 술을 못 먹습니다. 간질환이 있어서. 저도 좀 그래서 자료들을 보고 저도 이제 봉 기자님만큼은 아니지만 현대사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제 해석으로는 뭐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해석으로는 김재규 장군이 요즘 말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욱하는 게 약간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한 건 아니고 이미 그 오랫동안 그 본인 머릿속에서는 다 혼자 연구하고 이유신 체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조용히 빠르게 손을 덜 대고 끝낼까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우리가 추정이나 추측을 하지 않고요. 이 재판 내용을 증언 내용들, 이 피고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가장 유의미하다고 본 건 저는 박선호 의정과장, 박선호 과장의 증언이 보면 박선호 과장은 이미 우리 부장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업무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박선호 과장은 김재규 부장의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셨고 워낙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항상 어려움이 있을 거고 결혼할 때도 인사드릴 정도 가까웠는데 흉금을 터놓고 왜냐하면 김재규 부장과 박흥주 대령은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끼는 그냥 부하지 박선호 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근데 본인의 고민을 좀 토로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박선호 과장이 진술이 그게 나옵니다. 여자들 조달하고 이런 것이 자기 양심과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박선호 과장은 김재규 부장의 평소 언행 말씀하신 걸 봤을 때 뭔가 거사를 치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궁정동 사건,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김재규 부장이 자기 집무실에 가서 총을 갖고 나와서 그 만찬장으로 가다가 박선호와 박흥주 셋이서 딱 서 있잖아요. 가운데서 이병헌 영화. 그때 내가 오늘 일을 치르겠다라고 식으로 이제 오늘 내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박선호 과장이 놀라질 않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얼어붙었죠. 박선호 과장은 제가 볼 때 사전에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돌발적으로 욱해가지고 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의 머리에 그리고 더군다나 2차로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끝을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 쐈다 다시 살아나거나 하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본인의 어떤 마음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에서 계속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깁니다. 스토리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계속 제지합니다. 말 못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말도 못한 거예요. 지금. 저 테이프를 들어보면 다 그게 나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쭉 예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막 막아서 재판장이 막고. 특히 민주주의 이런 단어 나오면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 뭐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나오기 싫어한 거죠. 그리고 김재규 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다시 군사 정권이 더 집권해서 다시 누르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듬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김재규 부장이 사실 예언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듬해 회복될 거라는 것도 5.18이 이해해. 일어나고 5.18 기간 중에 이 5.18이 이제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인데 김재규 부장을 급하게 사형을 집행한 게 5월 24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살려놨다가 이게 근데 두 빌미가 가지가 될 수 무서웠겠죠. 있다. 광주의 그 민주운동의 불길이 광주 밖으로 나갈까가 무서웠던 거고 김재규의 말, 김재규가 법정에서 했던 말이 밖으로 나갈까봐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걸 보도했냐면 이거 외에도 그때 당시 보도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보도 통제한 그 원본을 확보했어요. 예. 그때 당시 이 법정에서 있으면 기자들이 취재해서 쓰잖아요. 보도 지침을 네. 다 입수, 이와 관련된 79년부터 80년까지의 보도 지침을 네. 다 입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검열했던 그 원본을 입수했는데 그거는 그 중앙대 이민규 교수님이 갖고 계셨더라고요. 갖고 계신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5.18 때 검열 지침이나 그 보도 통제만 알려졌는데 이미 그냥 그 전두환의 합수부 합동수사 얘가 합수부장을 하잖아요. 전두환이 딱 등장을 하면서 전두환은 알았던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았던 게 언론 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합수단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세팅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계엄 상황이 오면 예. 보안사령부가 뭐 합수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조항을 하나 딱 넣었죠. 아니, 조직도를 그리는데 그 합수단장을 자기로 만들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 11.6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안사 군인이잖아요. 보안사는 중앙정보부에 뭐랄까요? 휘하부대 정도. 뭐 하여튼 이렇게 말을 섞지 못해 예, 동석을 못할 정도로 예. 중정의 힘이 셌던 예. 때죠. 왜냐하면 중정은 일단 돈이 많잖아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도 많고. 예, 부마 항쟁 때 보면 현장에서 이제 계엄 상황, 부마 때도 계엄 상황이었지만 전체 계엄은 아니었죠. 그때는 아마 경비 계엄인가 그 국지적인 그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 그 회의를 주도하고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중정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1.6 사건 이후에 그 전두환이 합수단장이 되면서 합수부장이 바뀌는 되면서 거죠. 예, 바뀌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전두환 항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도서 남산의 부장들에 보면 79년 3월인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가면서 보안사령부의 설치 규정을 약간 손을 보는데 거기에 뭐 국가 위난 사태라든지 유사시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본부장을 맡는다. 이렇게 한 줄을 넣어놨는데 중앙정보부도 사실은 그 규정의 제정을 놓친 거예요.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하고. 아니면 이렇게 경쟁 상대로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랬던 거. 아마 그 남사회 부장한테 그거 들어가면 그때 김춘식 교수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보도를 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합수단장을 계엄사의 합수단장을 보안사령관으로 하는 안을 만든 변호사분이 지금 계십니다. 예. 허화평 씨 말고 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전두환 지시로 만들어진 거고 그 실무를 했던 법무참모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분 법무참모 지금 저희 계십니다. 성함이 생각이 안 그분 나. 인터뷰도 저희가 했었고. 아, 그랬어요? 그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두환은 뭔가 항상 뭔 일이 벌어지면 내가 거기서 주도해서 그렇죠. 이걸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집권의 야욕은 그것만 봐도 있었던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공백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게 남산으로 갈까, 아니면 뭐 국방부로 갈까, 뭐 육본으로 갈까, 남산으로 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어디 남산으로 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산으로 갔더라도 준비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비는 안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김재규 부장 말은 그래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순간 이건 반드시 노출된다. 나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그런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노출이 되면 거사가 실패하니까 그런 저는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김재규 1인의 시뮬레이션과 실행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120시간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180시간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128시간. 예, 128시간을 테이프를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 그 11.6은 어떤 사건이며 김재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우리가 좀 박정희를 얘기했지만, 뭐 죽인 예. 사람, 뭐 차지철과의 갈등에 뭐 하여튼 뭐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 서울구치소에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예. 왜냐면 민주화운동 뭐 그런 것 때문에 투옥이 되신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그때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김재규의 말과 같습니다. 그거는 박정희는 끊어내지 않으면 그때 유신 체제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하겠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종신 집권 플랜이 가동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제가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더 취재하고 있습니다. 종신 집권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 취재도 지금 아직 미공개로 하나 있다니. 네, 종신 그런 게 집권.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박정희 종신 집권을 위한 프로그램을 취재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때 하고 이제 사실은 요즘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사실 이런 걸 할 여유는 없어서 현 정권하고 지금 여유는 없어. 그런데 그때 끊어내지 않았다면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김재규 부장의 그 행위 때문에 전두환이 출연했기 때문에 김재규 부장의 행위는 뭐 민주화운동이나 여러 가지 거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큰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역사를 결과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김재규 부장이 전두환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전두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그렇게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뽑은 거는 다 국민 탓입니까? 그렇게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정당한 민주주의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승복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를 승복 못하고 이찍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문제의 해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법적인 내 테두리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예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김재규 부장의 행위는 행위 자체로만 평가를 해야지 다른 것과 묶어서 연결하면 안 된다. 그 사건만 것인데 뭐 민주화다 아니다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김재규 부장의 말 여기 이 테이프 안에 담긴 말 그 자체가 저는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알려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재평가 재심 그러니까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김재규와 부하들 특히 부하들은 왜 죽습니까 거기? 그렇죠. 또 김재규 장군이 또 내 부하들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부하들은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책을 써야겠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왜냐하면 남산의 부장들이 어디서 책이 나왔나요? 제가 김충식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맞아요. 전화번호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김충식 교수님이 번호를 통화를 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왜 전화를 했냐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책을 쓴다면 이 테이프를 근거 책을 쓴다면 남산의 부하들을 한번 써야겠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에요. 사형을 언도받았잖아요. 선고받았잖아요. 부하들이 굉장히 의연합니다. 전 이게 되게 이상해요. 원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중정의 분위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던 거죠. 1번은 뭐 부장과 이렇게 뭐 말을 왜냐하면 중정의 경비원이라는 거는 말단직급이잖아요. 말단직급이지만 궁정동에 있었던 경비원들은 중정 본부보다도 수당이 많아요. 특별한 일을 하죠. 대통령을 모시는 일을 하니까 비밀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병대 출신이 많습니다. 해병대 출신이 많고 박선호도 해병대고 유석술 씨도 해병대 아닌가요? 유석술 씨는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 뭐 거의 이기주 씨나 뭐 다른 분들 해병대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군의 강한 그게 규율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얘기한 건 중정에는 중정의 기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야간법 팔고 가겠습니다. 이런 해병대를 사령관이 사단장이 정권이 젊은 해병대 군인을 하나 죽여놓고 그거에 대한 특검법 제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 중정 부장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충성심이 없었다면 재판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살려주세요.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하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또 회유도 했을 것이고 그런 기미가 보였으면 그래서 부하들이 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버렸으면 김재규 장군은 이제 천하의 웃음거리가 돼버리죠. 근데 그런 일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제 기억에 결혼을 앞둔 경비원도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유성옥 경비원은 아마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였어요. 예. 결혼식을 못 올린 거예요. 같이 살긴 했지만 부인과 유성옥 그분은 이제 사형당했죠. 네. 그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였고 뭐 아직 굉장히 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특히 말단 부하들은 지시대로 한 건데 그분들이 한 말들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김태원 뭐 이런 분이 있고 유성옥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말과 저렇게 의논할 수 있나? 그거는 제가 말씀 그때 이제 아까 그 언론 검열 그때 이제 그 박정희 그 살해 사건은 충분히 언론의 보도가 많은 양은 많이 됐지만 내용은 철저히 통제가 됐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건이 끝나고는 저술가들이나 기자들이 그 부하들의 말 현장에서의 분위기에 대해서 자료 접근도 안 됐고 관심도 없었고 그걸 세상 위로 다시 끌어올린 게 우리 봉 기자님인데 그래서 남산의 부하들 책을 한번 쓰고 싶으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그분들이야말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었잖아요. 연금이 다 박탈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족들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김재규 부장의 부인분께서 부하들 다 챙기셨더라고요. 재산까지 다 몰수하고 거의 극악무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김재규에 대한 사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재규는 부정축제자라고 신문 일면에 내버립니다. 뭐뭐뭐 압수했다고. 거기에 이제 청경자의 미인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김재규 부인께서 부하들 학비나 취업까지 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연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명예회복이란 것이 명예도 회복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들 다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되려면 반드시 재심 재판에서 이 사건 선고 결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재판정도 가보셨나요? 분위기는 전달 받으셨죠? 분위기만 제가 이번 못 갔습니다. 저 지금 요즘 아시잖아요. 저도 재판을 밖에 재판이 시작되고 여러 본인 재판이 지금. 근데 뭐 제 재판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사실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아마 있기 힘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 법원에서 김재규 재심을 받아들여지면 파장이 또 상당할 것 같은데 좀 머릿속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굴러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이 없었다면 또 다시 이 테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뭐 책이나 그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뭐 재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뭐 핑계 같기도 하지만 심적으로도 사실 그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테이프의 내용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야, 그 45년 전에 그 재판 끝난 거 아니었어? 그거 다시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뭔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은 그 재심을 통해서 다시 법률적인 선고도 바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적인 평가도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인혁당 사건과 조봉암 사형 사건에서 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는데 유독 이제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만 사실은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 부산 마산 시민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부마 항쟁이 그렇게 끝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발포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캄보디아처럼 해서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마 항쟁에서 발포가 없었던 것은 그거였죠. 근데 그 11.6이 일어나서 전두환 집권에서 5.18에서 발포가 있었던 것은 그건 전두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마에서 발포를 막은 건 조정관이었던 김재규 부장. 그 당시 이제 직접 현장까지 가서 헬리콥터로 현장을 보고 지휘를 했고 반면에 광주에서는 전두환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발포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저도 또 공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기 댓글에 있네요. 테이프 잘 보관하세요.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네. 보물처럼 잘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모든 진실의 규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예.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